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서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회담 관련 보도와 5.18 폄훼 발언 의원에 대한 징계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워치, 저녁 7시 뉴스, 저녁 8시 뉴스, 뉴스 리뷰를 중심으로 김홍태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TV는 지난주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 소식과 김경수 도지사의 1심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 소식, 그리고 클럽 버닝썬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폭행 외에도 마약과 성범죄 등이 의심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주 첫 소식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실형 선고에 대한 보도인데요. 2월 1일자 보도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내용을, 2월 1일자 뉴스20에서는 2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는 것과 이에 대한 근거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2월 1일 뉴스워치에서는 무죄였던 1심 결과가 뒤집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내용을 서울고등법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여 전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것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명령 등을 받았음을 전하며 재판부가 범행이 7개월간 상당 기간 반복적이고 구수도 많은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힌 것을 전했습니다. 재판부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한 근거에 대하여는 10차례의 범행 가운데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보았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위력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이라고 전하면서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김지은 씨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었고 피해 폭로 경위가 자연스러웠으며 무고 이유가 없다고 본 것과 동의된 성관계라는 안희정 전 지사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밝힌 것을 전했습니다. 선고를 들은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이 예상 못한 뜻밖의 판결로 형량도 가하다고 밝힌 것과 피해자 김지은 씨는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한 것을, 또 김 씨를 지원한 여성단체들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낸 것을 보도했습니다. 2월 1일 뉴스20에서는 2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근거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의 진술이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2017년 7월 러시아 출장에서 일어난 첫 번째 강제추행에 대해 얼마 뒤 전임 비서에게 피해 상황을 털어놓은 것을 포함해 피해 폭로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 씨가 성폭행 이후 안 전 지사의 식당을 찾아다니는 등 피해자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었다고 전하며 호텔 투숙 경위 등을 계속 번복한 점이 주요하게 거론되고 재판부는 위력은 있지만 행사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을 뒤집으며 항소심 재판부가 안 전 지사가 도지사와 비서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력을 이용해 김 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했다고 결론 내렸음을 보도했습니다. 작년 8월 30일 뉴스19에서는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는 점을 보도하면서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 3가지 이유로 항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위력에 의한 간음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경우만을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는 업무상 위력이 문제된 경우로서 1심에서는 안 전 지사가 평상시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찾기 힘들다고 하였으나 2심에서는 위력이 행사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결국 이 부분은 대법원이 위력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간단하게라도 짚었더라면 유익했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위력을 유형, 무역을 묻지 않고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한다고 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굳이 성행위 당시에 위력이 행사되었냐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안 전 지사가
피해자의 지위에 어느 정도의 힘을 작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이 있었더라면 업무상 위력이 인정될 수 있어 보이고요. 2심은 이 사건에서 자유의사 제압에 충분한 힘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3심이 진행될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판은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밝혀주고 유무죄를 떠나 이와 같은 미투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의 멘트가 있었으면 좀 더 좋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법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보도했는데요. 현재 김경수 지사 측이 항소한 상태입니다. 1월 30일 뉴스 리뷰에서는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를 판단하며 재판부는 드릉킥 쪽의 진술보다 객관적 증거를 중요하게 내세운 점을 전하면서 컴퓨터 전산 로그 내역, 드루킹과 김 지사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주요한 판단 근거로 내세우고 드루킹 측 진술은 일부 허위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을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사무실을 방문한 날 킹크랩 개발자가 네이버 아이디 3개로 접속해 뉴스 댓글에 공감을 클릭하는 동작을 반복한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또 하루 댓글 작업 대상 기사가 급격히 는 데다가 한 기사당 클릭수를 고려하면 단순 수작업이 아니라 기계적 댓글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김 지사가 알았을 것이라고 봤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김 지사가 특정 기사의 연결 주소를 드루킹 쪽에 보낸 것은 댓글 작업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며 김 지사와 드루킹이 댓글 조작의 공동정범이라고 인정했는데요. 재판부는 댓글 작업이 대선 이후에 이어졌으며 드루킹 측이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계속 댓글 작업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을 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국고 손실죄 등을 인정해 징역 8년을 왜 주목받았다는 것도 전했습니다. 2월 7일 뉴스 투나잇에서는 1심 선고 이후 항소장을 냈던 김경수 경남지사에 이어 특검팀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면서 양측 모두 판결 결과에 불복하며 드루킹 댓글 조작 재판은 2라운드 역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한다고 전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허익범 특검팀도 형량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김 지사는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특검팀은 김 지사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음을 전하며 2심 역시 1심처럼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여하고 댓글 조작을 승인했는지와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작년 뉴스 현장에서 수사 종료 사흘 앞둔 드루킹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스스로 포기했음을 전하면서 역대 특검 중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처음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당 보도는 신속하게 당시 특검이 스스로 연장을 포기한 배경을 상세하게 전달하며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고 노회찬 의원이 사망으로 인한 수사 동력의 상실 등을 분석하여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어느 정도 설명되면서 1심 판결의 결과가 보도됐더라면 좀 더 유익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1심 판결에서는 김경수 지사의 기소된 모든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법정 구속되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서 아직 도지사직이 유지되고 있으며 그리고 피선거권 여부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은 분리선고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전했더라면 시청자 입장에서 이 사건을 이해함에 유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항소심과 상고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전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1월 30일 뉴스 리뷰에서는 빅뱅 멤버 승리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클럽 버닝썬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폭행 외에도 마약과 성범죄, 경찰 유착 등 의혹이 나와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을 전하면서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을 보도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총경급을 단장으로 한 10명 규모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히면서 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해 마약 등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 것을 전했습니다. 최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클럽 내 마약 사용과 성폭행, 그리고 경찰과의 유착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으며 실제로도 현재 여성 2명이 사건 당일 클럽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김 씨를 상대로 각각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고 경찰은 CCTV 화질 복원과 현장 목격자 진술 확보 등에 주력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빅뱅 승리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강남 소재의 클럽 버닝썬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어떠한 점이 특히 문제가 되었는지가 전해졌더라면 시청자들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여러 사실관계가 존재하여 시청자 입장에서 어떠한 사건이 문제인지를 알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의 전나현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10일 방송된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했는데요. 연합뉴스 TV 스페셜은 우리 사회의 현상을 다양하고 독특한 시선으로 짚어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발전 과정과 앞으로의 과제를 진단해 봤는데요.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엔진 점화. 가장 먼저 지난해 11월 성공한 누리호 시험 발사체 발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선명하게 새긴 누리호 시험 발사체가 강한 불길을 내뿜으며 하늘 높이 솟구칩니다. 지구에서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수송 수단인 발사체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합니다. 특히 발사체의 성능을 좌우하는 엔진은 극한 조건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력을 요한다고 합니다. MTCR이라는 미사일 통제 시스템에 의해서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기 힘들어 개발팀은 해외 논문과 박물관의 로켓 모형을 보고 독학하며 기술을 개발해왔다고 합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로켓 모형을 보고 독학하며 기술적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개발 과정 중 연소기의 연소 불안정 문제가 큰 장애물이 됐었다고 하는데요. 개발팀은 100회에 달하는 시행을 통해 연소 안전화를 성공시켜 발사체를 우주로 안전하게 진입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전시킨 설비 관련 기술은 다른 나라에서 공유를 요청할 정도로 우수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는데요. 설비 관련된 기술을 좀 공유하자. 그렇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엔진 관련 기술 또한 높은 기술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엔진 관련된 기술도 서로 공유하자라는 말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 발사체 개발 성공 이후 남은 과제는 2021년에 예정된 누리호 본발사인데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개발단장의 인터뷰를 통해 우주주권의 뜻과 기술 교류 등의 누리호 발사 성공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중요한 거고. 우주 산업 경쟁은 옛 소련 스푸트니크 1호 발사를 시작으로 미국의 인공위성 발사 및 달 착륙이 성공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우주 개발에 뛰어드는 국가도 늘고 기술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고 합니다. 올해 초 중국 탐사선이 세계 최초로 달 뒷면을 탐사하고 달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실험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달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실험도 진행한 상태. 특히 중국은 지난 1년간 로켓을 38차례 쏘아 올리며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우주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를 중심으로 소행성 탐사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힘을 쏟고 있습니다.
소행성들에서 지구에서 얻기 힘든 희귀 광물을 채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그러나 굉장히 가치가 있는 희귀한 광물들 이런 것들을 채취할 수 있지 않을까.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민간 기업이 우주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는데요. 미국의 민간 기업 스페이스X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재사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버진 갤럭틱은 민간 유인 우주선 시험 비행을 성공시키며 우주 여행 발판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우주 여행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일반인 우주 여행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미국의 블루 오리진 또한 연내 우주 관광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발표하는 등 우주 개발 사업의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겨가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개막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전문가는 민간의 우주 개발 사업 참여가 시작됨에 따라 기술 개발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주를 활용해서 돈을 벌고 또 개척을 하고 그런 활동이 아주 활발해지고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한때 우리나라 우주 산업은 해외의 기술력을 의존하기도 했지만 점차 자립적으로 기술을 축적해 나가는데요. 지난해 12월에는 지구 자전과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는 정지궤도 위성을 우리 기술로 제작하는 결실을 맺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천리안 위성이 보내는 기상 정보를 분석하는 국가기상위성센터를 찾아가 봤는데요. 구름의 크기와 온도와 같은 정보를 통해 태풍이나 미세먼지를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예보를 위한 분석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천리안 2A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면 영상 수신 간격이 10분으로 줄어들고 해상도 또한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해안 지형까지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실시간으로 더욱 정확한 기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예측 정확도에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친다고 볼 수가 있죠. 위성 개발에 국내 민간 기업도 활발히 동참하고 있다는데요. 위성에 필요한 탑재 컴퓨터나 대용량 저장 장치 개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위성을 하나 제작하는데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인데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탑재 컴퓨터를 위성 용도에 따라 조업하는 방식으로 바꿔 시스템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면 물론 비용과 시간까지 감소하며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기간이 혹시 비용이기 때문에 개발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같은 제품을 계속 생산하는 거랑 비슷하니까 이제 안정성이 있는 거죠, 시스템에. 초기에는 정부 연구소를 중점으로 시작된 우주 개발 산업은 점차 산업체로 이관되며 다양한 산업을 발굴하고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산업체는 다양한 산업을 이제 발굴을 하고 이 규모를 키워서 산업화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정부가 만든 인프라를 활용해서 산업을 키우는 산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 산업을 10배, 20배, 100배로 키우는 것은 산업체의 역할입니다. 뉴스페이스 시대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빠른 시일 내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요. 5년에 선점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50년은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주 기술이 더욱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판 나사의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독립성을 가진 기관, 한국판 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빠른 속도로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청을 중심으로 협력에 힘쓰는 것이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점점 산업체로 넘어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다면 매우 우리나라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모니터 내용 잘 봤습니다. 전나연 학생은 이번에 소개한 내용 중에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누리호 시험 발사체에 관한 내용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독자적으로 개발한 첨단 기술이 결실을 맺어가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한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의 전나현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part of a bold new diplomacy, we continue our historic push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midst of a conversation with the North, and our discussions were productive. The President is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taking the next steps. 네, 한반도 비핵화의 분수령이 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1차 정상회담과는 달리 2차 회담에선 이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진전이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 등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의 최선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미 간의 주요 협의 내용 또 주요 의제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은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미국 연방의회에서 행한 신년 국정연설에서 오는 27일, 28일 베트남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의 인질들은 집에 왔고 핵실험은 중단됐으며 15개월 동안 미사일 발사는 없었다면서 만약 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미국은 지금 북한과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을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지만 김정은과의 관계는 지금 좋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동안 북한 평양에서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 측 카운터파티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와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담판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야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의 수준을 두고 구체적인 논의가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측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등의 신고 및 폐기를 요구하고 북한 측은 인도적 지원 확대, 경제 제재 완화 등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회담에서 아무래도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북핵 문제 해결일 것 같은데요. 이 북한의 비핵화 또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언론은 어떻게 다루고 있었습니까? 네, 백악관이 지난달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한 이후에 외신들은 관련 소식을 빠르게 타전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2차 정상회담 발표에 주목하면서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양측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AP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의 사실상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90여 분간에 걸쳐서 면담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 간의 면담이 생산적이었으며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포기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지속해서 대화할 것이라는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의 발표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경우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공식 발표됐지만 핵무기를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와 경제 제재를 풀라는 북한의 요구 사이에 간극이 좁혀졌다는 어떠한 조짐도 아직 없다면서 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요구하는 핵미사일 기지 리스트를 제공하는 게 공격 타겟 리스트를 주는 것과 같다고 보기에 이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서 향후의 북미 협상이 난항일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2차 정상회담의 예상 시나리오로 빅딜, 스몰딜들 여러 가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빅딜은 북한이 핵 개발을 완전히 중단하고 핵시설에 대한 국제 사찰을 수용하면서 플루토늄과 우라늄 생산을 중단하는 등의 비핵화를 선언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영구히 중단하고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스몰 딜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변 핵시설의 폐기, 미사일 발사 중단 등의 조치를 하고 미국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허용하지만 경제 제재는 유지하는 수준의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스몰 딜의 경우 최상의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1차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대북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일각에서는 실무 협상 단계에서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회담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는 협상 결렬 시나리오도 나돌지만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회담을 앞두고 벌써부터 여러 가지 추측성 기사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조선일보는 지난 8일자 일면 기사에서 이달 말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과 의전 실무 협상을 위해 지난 6일 방북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7일 밤늦게 서울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두고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아침에 오버입니다. 비건 대표는 평양에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시와 개최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국정연설에서 일찌감치 알려졌지만 개최 도시는 9일에서야 하노이로 확정됐습니다. 일본의 후지 뉴스 네트워크는 9일 평양에서의 북미 간 실무자 회담 협의 결과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지가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로 정해졌다고 전했습니다. 후지 뉴스는 미국 정부가 보안상의 이유로 국제회의 개최 실적이 있는 다낭을 회담 장소로 미뤘지만 북한 측이 자국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에서의 개최를 강하게 희망했고 이에 미국 측이 양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겨레는 이번 2차 정상회담은 1차 정상회담과 비교할 때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고 12일자로 보도했습니다. 우선 실무협상에 나선 비건 김혁철 라인이 1차 때의 성김 최선희 라인보다 격이 높아져 실무협상에서 진전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당일치기로 끝난 1차 때와 달리 2차 회담은 1박 2일짜리 행사라는 점에서 실무협상에서 합의되지 않는 부분에 정상 간 담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조선일보는 2차 미북 정상회담 전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아 난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표의 말을 전하면서 비핵화 일정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해결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고 조선일보가 지난 12일자로 보도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번 평양에서는 양측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이견차를 좁히는 것은 다음 회의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면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까지 우리 언론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를 두고 북미 간의 어느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른바 스몰 딜이냐 빅 딜이냐가 문제인데 영변의 핵시설과 미사일 시설의 동결 가동 중단에 머무르느냐 아니면 폐기 검증의 수준으로 나아가느냐가 빅 딜과 스몰 딜을 나누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동결 폐기 수준에 머무르고 핵물질과 핵무기, 핵시설의 처리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스몰 딜로 평가될 것입니다. 반면 영변 핵시설의 폐기 검증을 비롯해 영변 위의 우라늄, 플루토늄 시설의 신고와 폐기 검증 및 핵탄두의 폐해외 반출, 핵물질의 폐기가 전제되고 미국의 대북 전제 조치 완화가 상응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이상적인 빅딜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언론은 향후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을 갖고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의 최선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